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재무회계의 대표적인 보고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재무제표에는 뭐뭐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이 있다 그랬죠. 이때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재무제표로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가 있다 그랬고요. 오직 현금주의, 즉 현금의 유익과 유출 관계에 대해서 제시한 보고서인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기업의 정보를 완전 공시하는 관점에 있어서 추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의미로서 재무제표를 보셨다면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무상태표가 있었죠. 그죠? 재무상태표 어땠어요?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였죠. 이때 우리는 회계는요,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꾸준히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을 때 대변에 뭐가 먼저 왔어요? 부채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왔죠? 자본, 즉 기업이 자금 조달을 부채와 자본 중에서 어느 정도로 남의 돈을 쓰고 또 자기 돈으로 얼마 쓰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공부했죠. 차변에 뭐가 있었어요? 자산이 있었죠. 그죠? 자산은 조달된 돈을 어떻게 사용했나 하는 것으로서 이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자산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업이 조달한 자금과 들어온 돈의 합계는 똑같죠. 그죠? 이때 우리가 회계는 내가 창의력,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요.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표현할 때 부채를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본을 표현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회사의 자산 안에는요. 빌린 돈도 들어있고 내 돈도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졌다?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좋고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업을 보니까요. 그런 개념이 보여요. 계절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계절,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 회사는 지금 따뜻한 봄날이구나, 겨울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혹독한 겨울에 정말 회사가 많이 어려워. 그러면 어렵다가 결국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부도가 나면요. 이 돈 중에 무슨 돈부터? 빌린 사람 돈부터 먼저 주라는 의미에서 부채와 자본 중에서 부채를 자본 위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 밑에 자본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고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자산 총액이 1,500 있다. 총 재산이 1,500이라는 거예요. 총 재산 1,500 중에서 빌린 돈이 600이 있고 자기 돈이 900이 있어요. 그래서 합계는 어떻게 돼요? 1,500, 1,500.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자금의 조달이라 그랬고요. 차변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금의 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딱 보면서 조달된 자금과 운용된 자금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1,500, 1,500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보면서 부채보다는 자본이 좀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그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고 재무상태표 등식은 항상 자산은 이꼴 뭐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즉 자산은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하는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 이렇게 나타내는 색을 우리가 계정식이라 그러고요. 또 재무상태표 해가지고요. 재무상태표 해가지고 보고식이 있어요. 보고식은 자산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자산 총계가 먼저 오고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액의 기준에서는요. 재무 상태를 표현할 때는 계정식, 보고식 둘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식으로 쓰든지 보고식으로 쓰든지 둘 다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무상태표, 자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산은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가치 있는 거. 그런데 이 자산은요. 자,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할게요. 자산은 우리나라는요. 기업액의 기준에서 1년 기준을 했어요. 1년 기준 및 정상 영업주기 기준이라 그래가지고요. 1년 안에 현금화되면은 유동자산이라 그러고요. 뭐다? 이거는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는 또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비유동자산은 자, 내가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 회사가 총 재산이 얼마 있는데 그 돈 중에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뭘 보면 유동자산. 그 다음 두 번째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유동자산은 얼마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또 어떻게 나누냐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당좌자산은요. 말 그대로요. 우리가 퀵 어셋이거든요.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환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환해 보시면요. 자산은 현재 가치 있는 것으로서 미래에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산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서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 잠재력, 현재 가치 있는 것은 미래에 더 큰 가치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뭐예요? 나 자신은 자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가치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요. 당좌자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상매출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당장 받을 수 있는 돈, 당좌자산. 재고자산은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복잡하니까 조금 지우고요.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용역 잠재력 또는 경제적 효익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산은 지금 현재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산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안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유동자산 안에는 뭐가 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하는 건데 당좌자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고 재고자산은 판매와 관련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원재료,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이런 거 있잖아요. 저장품 다 재고자산에 넣어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뭐예요?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팔려고 쌓아둔 자산이 잘 팔려요? 요즘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크게 잘 되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벌어둔 돈 가지고 뭐 한다? 그냥 있잖아요. 꾸준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크게 뭐 잘 팔리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쌓여가는 재고자산을 보면서 와, 돈이 잠자고 있는 게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고자산이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1년 이후에 현금화된다 그래가 이것을 비유동자산에 넣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회계는 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다 어디에 넣어야 된다? 유동자산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으로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비유동 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인데요. 투자 자산은요, 목적이 투자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 우리는요, 미래는 미스테리예요. 그죠? 여러분들 미래가 뭐 확실하고 미래에 나는 창대하리라 하는 사람은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왜? 미래에는요, 오늘 씨 푸른 게 있어야 미래에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요. 예를 들면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장기성으로 넣어둔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사둔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은 우리 회사가 영업, 즉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으로서요. 눈으로 딱 보아서 형태가 보이는 자산. 자, 물리적 형체가 보이는 자산. 뭐가 있겠어요? 유형자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많죠, 그죠?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책상, 글상. 어떤 사람은 비품을 자꾸 재고자산에 넣는데 아니에요. 비품은요, 컴퓨터, 복사기, 뭐 있잖아요. 각기 냉장고, TV 다 비품 어디에 유형자산에 넣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우리 회사 영업, 즉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서 눈으로 보아서 형체가 보이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 그래. 유형자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토지가 있다고 봅시다. 자, 부동산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 업자는 그 토지를 재고자산에 넣어야 돼요. 부동산 업자가 그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투자 부동산이에요. 사뒀다가 개발만 돼가지고 주변이 다 형성되면 팔 생각이야. 그럼 투자자산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토지를 부동산 회사에 본사 건물 지으려고 한다. 그럼 유형자산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자산을 분류시키는 게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영업, 즉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요. 이러한 자산은요, 토지라든지 건설 중인 자산을 빼고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가치가 감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회사의 결산 시점이 되면 감가상각을 계산해 줘야 돼요. 감가상각을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도 뭐예요?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또 회사에서도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 또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자신도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업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형체가 있으니까 저 자신도 한 해가 지나면 나 얼마만큼 감가됐구나. 저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뭐 한다? 좀 뭐 합니까? 일 좀 했으면 뭐예요? 보약도 좀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체력 관리는 잘
되는데요. 뭐 몸매 관리는 안 되더라도요.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를 해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 나이가 들면 골동품이 아니라 감가가 된다는 거 알고 감가를 메꿔가지고 스스로가 골동품의 가치만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회계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유형자산, 그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교환해 보면 유형자산의 종류를 제가 넣어놨잖아요. 보시고요. 그 다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자, 무형자산 색깔을 조금 달리 할게요. 복잡해 보이니까요. 무형자산, 영업, 즉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안 보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무형자산에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이런 걸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거든요.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있잖아요. 그 가치보다 실물 가치보다 좀 더 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권리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영어권.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광어권. 우리가 뭐 강원도 쪽에 석탄, 석계가 많다 그래가지고요. 뭐 포크레인 가지고 채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사야 돼요.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광어권, 어업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 뭐 요즘은 강물에도요. 그 민물고기를 잡는데도 어업권이 있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개발비. 옛날에 연구 개발하면 다 성공했는데요. 여기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무형자산에 넣은 적이 있었는데 연구만 했다 그러면 계속 실패하니까요. 연구를 했는데 성공해서 시제품이 나올 단계까지 됐을 때 그때 쓴 돈은 개발비라 그러고 무형자산에 넣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계 기초 개념을 지금 기본 개념을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자,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자산, 그 다음에 영업,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그 다음에 영업,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안 보이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 그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그 만들어진 거죠. 새로 만들어진 거. 회계는 자꾸 바뀌어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넣어라? 기타 비유동자산에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증금. 여러분들이 뭐예요? 보증금 얼마 맡겨놨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증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에 뭐 장기상 매출채권 많이 있지만요.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얘기할 거고요. 보증금. 자,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줬다. 그죠? 공장에 보증금, 공장 사용 보증금을 줬다. 이 보증금은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금에 이익이 더 붙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보증금은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 형태도 없고, 무형자산이라고 권리도 아니고, 나중에 돈은 남아있으니까 어디에 넣어라? 기타 비유동자산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를 할 때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표현할 때는요. 항상 뭐부터 온다? 유동자산 먼저 적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 적는데 유동자산 안에서도 뭐부터 적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먼저 오고 비유동자산 적을 때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의 형태로 순서대로 적어야 보기도 좋고 그 정보를 보는 입장에서도 뭐다? 똑같이 있으니까 기업 간에 서로 자산 규모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렇고요. 지난 연도와 이번 연도의 자산 형태의 규모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산을 표현할 때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산을 사용할 때는요. 그 현재 자산의 내용이 미래에도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에서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많을수록 좋겠습니까?
자, 보통 보면요. 어떤 사람은 유동자산이 많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요. 유동자산은요. 나중에 이제 제가 부채를 공부하겠지만요. 부채에서요.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거든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고요.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만큼 유동자산이 있으면 돼요. 유동자산은 뭐다? 1년 안에 쓸 돈만큼만 있고요. 나머지는 뭐로 바꿔야 돼요? 비유동자산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산의 수익성으로 볼 때요. 유동자산보다는 비유동자산이 장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인플레가 너무 심하잖아요. 인플레가 뭐예요?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는데요.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예전에는 분식집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라면을 10그릇 사 먹어서 한 그릇 1,000원씩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더니 라면을 5그릇, 즉 한 그릇에 가격이 올라가 2,000원씩 하는 거예요. 5가락밖에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예전에도 10,000원짜리 모델에는 세종대왕이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라면 그릇 수는 어때요? 옛날에는 10그릇이고 지금 5그릇인 거야. 그럼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뭐다? 실물 가치인 뭐다? 비유동자산의 규모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적정 비율을 딱 볼 때 특히 제조기업 같은 경우 유형자산이 얼마만큼 뭐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회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적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부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는요, 남한테 빌린 거죠, 그죠? 자, 부채를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그러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그래요.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청구권을 우리가 지분이라 그래요, 청구권. 그래서 부채를 채권자 지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채권자 지분인 부채도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기준 또는 정상 영업 주기 기준이라 그래가지고요.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로서요.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외상매입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 그러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만큼 1년 이내에 갚을 돈도 있는가 하는 것은요. 자산 안에 유동자산을 배웠잖아요. 유동자산 중에 잘 안 팔린다면 재고자산 빼고요. 유동부채만큼 당좌자산이 있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 가능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비유동부채의 예로는 자, 우리가 남한테 빌리는 돈을 차입금이라 그러거든요. 1년 이후에 갚아도 되게끔 빌리는 돈을 장기 차입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한 사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어차피 자금을 빌릴 때는요.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의 규모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빌릴 때요. 똑같은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도요. 유동부채보다는요. 비유동부채의 규모가 더 많은 기업이 평점을 좋게 받아요. 그래서 어차피 부채를 빌릴 거라면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본은요, 우리가 그 회사가 부채든 자본이든요, 이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자산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는 누가 청구한다? 채권자가 청구한다 그래가지고 채권자 지분이라 그러고요. 자본은 다른 말로 주주 지분이라 그래요. 주주 지분 또는 소유주 지분, 소유주 지분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 그래가지고 자본을 자녀 지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는 순재산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젊은 날은 좀 겁도 많고요. 그죠? 그리고 항상 뭐다? 총 재산 마이너스 내가 총 부채 빼는 거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나면 뭐다? 남은 것이 순수한 내 재산이다 하다가 진짜 좀 경영자 마음이 되면은요 빌린 돈이든 내 돈이든 다 내 돈이다 생각하고 이 돈 키울 생각만 하는 거 있잖아요. 점점 사람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걸 다 뭐라 그런다? 자본이라고 한다. 자본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자본에는요, 우리가 이제, 자본 변동표에서 자본을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구태여 구분하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구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본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자본은 순수한 그 회사의 자기 돈이잖아요. 그죠? 자기 돈도 이렇게 구분해 두는 거예요. 그죠? 회계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가 왜 어차피 자기 돈인데 이렇게 구분하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도 어차피 지금 회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한다? 집 살 돈. 그럼 집 살 때까지 그 돈은 안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 자녀, 자식 공부시킬 돈, 공부 끝날 때까지는 안 써야 되는 거. 이거는 뭐다? 뭐예요? 이 돈은 나의 노후 대책용, 그럼 노후 대책으로 썼기 때문에 노후 대책용으로만 쓰는 거 있잖아요. 딱 구분해두면 그래 자기 한 일생이 살면서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 들었어요. 이렇게 비참하면 진짜 비참해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이 기업도요. 자기 돈을 이렇게 조금은 뭐예요? 명확하게 구분시켜 놓고 있고요. 위에 있는 돈일수록 손 안 대는 돈 딱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돈. 그럼 급하면 밑에 것부터 뺏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에서 하는 그 회계 구조를요.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해 보면요. 뭔가가 체계가 잡혀가는 그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저도 노력 중에 있어요. 자본, 자기 돈이에요. 그러면 자본금 볼까요? 자본금은 주식에서는요. 주식을 발행해서 설립되는데요.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한 거 있잖아요. 액면가액. 우리 주식에는요. 액면가가 있고요. 시가가 있잖아요. 그죠?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액면가가 100원짜리 10만 원짜리 주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10주 발행했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 발행했는데 시가가 1,000원이더라. 액면가는 100원짜리, 시가가 1,000원짜리여서 돈이 뭐다? 10,000원이 들었다.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한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자, 액면가는 1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다시 10주 곱하기 액면가. 액면가액은 100원이야. 그러면 처리하면 얼마죠? 1,000원 되죠. 1,000원은 뭐로 처리하고요?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이게 자본금이에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주에 대해서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마다 900원도 들어왔잖아요. 10,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은 900원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어요? 9,000원 들어왔죠. 그죠? 9,000원은 뭐냐? 이 돈은 들어온 돈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의 의미는 자본거래. 자, 자본거래 하면 또 어려운 느낌이 있죠. 우리는 뭐다?
회계의 기본을 쉽게 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자본거래는 쉽게 말하면 여기다 조그맣게 적을게요. 주식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주식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돈은 다 어디에 넣는다? 자본잉여금에 넣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다? 주식을 10주 발행했는데 액면가는 100원이고 뭐 시가는 1,000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 900원만큼 벌은 돈이에요. 이 벌은 돈은 어디에 넣어라? 자본거래, 주식과 관련해서 들어온 돈은 뭐라 그런다? 자본잉여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자본잉여금이 얼마다 하면 주식과 관련해서 벌은 돈이네 하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주식가가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돈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조정은 뭐냐? 자본 조정 전체 자본금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자본 조정에 넣어라. 예를 들면 시가가 1,000원이 아닌데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시가를 90원에 액면 이하로 발행한 거 있잖아요. 액면 이하로 발행하면은 뭐예요? 자본금이 감소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어디에 넣어라? 자본금 전체가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자본 조정에 넣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에 넣어라? 자본 조정에 넣어라.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익이라고 배운 사람이 있겠는데요. 저는 우리 바뀐 내용대로 가르칠게요. 기타 포괄손익이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은 외화 환산차 손익 같은 경우에라든지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런 것은 뭐예요? 그 주식은 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를 지배 통제하려고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기말에 평가해서 평가 손실이 생겼다 이런 거 있잖아요. 평가 손익 같은 거 손실이라든 이익 생긴 거 이런 거 손익계산서 넣으면 이상하거든요. 어디에 넣어라? 기타 포괄손익.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순수한 순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사고팔고에서 들어온 돈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단기 순이익의 처분 내역이죠. 순이익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의 돈에는 자기 돈은 어떻게 분류된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잉여금이 중요한 거야. 그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식과 관련해서 벌은 돈, 이익잉여금은 사고팔고에서 번 돈, 이 두 개를 좀 보죠. 보면서 이게 더 클수록 이 회사가 본영업 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